예, 소록도를 마리안 마가렛을 알기 위해서는 소록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록도에서 보좌 신부를 2년간 했고 주임 신부로 5년 4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저한테는 큰 행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소록도 안에서 고통의 신비를 더 크게 체험할 수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마리안느 마가렛과 함께 제가 10개월 동안 그분들과 함께 미사하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록도를 보좌 신부 때 지금으로부터 15, 16년 전에 소록도 보좌 신부로 가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막 소록도를 가게 된 게 그렇게 순수한 지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한테는 병이 하나 있어요. 지병이 하나 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그 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치병, 아직까지 불치병인데 과거에도 이 병이 있었고 지금도 이 병이 회복이 안 됐고 앞으로도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병명은 오지랖병이라고. 제가 오지랖이 높습니다. 16, 7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광주 대교구 대교구장님께서 최창무 대주교님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 보좌 4년차, 5년차를 이미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광주대교구는 보좌 신부를 한 4년, 5년 정도 하면 이제 그때 당시로는 주임 신부로 나갔어요. 보좌 신부의 꿈은 누가 뭐라 해도 주임 신부입니다. 아무리 큰 본당 보좌보다 아무리 작은 본당에 보좌라도 작은 본당의 주임 신부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좌 신부를 5년 정도 했기 때문에 5년째인가 이제 다음 인사 발령 때 이제 드디어 내가 주임 나가겠구나 라는 굉장히 큰 설레임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정도 있었나 2달 정도 내가 참으면 이제 보좌 생활을 내가 잘 버티면 내가 다음은 드디어 내가 주임 신부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엄청 설레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주교님께서 저희 보좌 신부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전체를. 보좌 신부 전체 모임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록도 갈 신부를 찾는다. 보좌 신부를 찾는다. 가면 2년 말뚝이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당연히 다음 인사 발령이 주임으로 날 가능성이 좀 많았기 때문에 눈꽃만큼도 소록도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눈꽃만큼도. 왜냐하면 보좌의 꿈은 주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3일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지원하라, 언제까지 지원해라 라고 이제 기간을 주잖아요. 근데 3일 지나면서 드디어 제 병이 도졌습니다. 오지랖병. 주교님이 해야 될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병 걸린 거 맞죠? 아니, 주교님이 해야 될 고민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제 속으로 아니 소록도에 보좌 신부를 못 보냈다.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소문나면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쪽팔리는 일이다. 이 소록도를 아무도 지원하지 안 했구나. 보좌 신부들. 뭐 이런 것은 엄청난 사제의 자존심에 타격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교님이 해야 될 고민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할 수 없이 제가 고민 끝에 전화를 했습니다. 비서 신부님한테. 1년 선배였습니다. 신부님, 혹시 소록도에 지원한 신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지원하지 않았대요. 아직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남았었는데
아직 지원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로 수화기로 한숨을 쉰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지원하지 않은 걸로 해주시고 어떡하겠습니까? 마지막 날까지, 정말 마지막 날까지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대신 지금 내 지원을 하지 않은 걸로 해주시고 정말 마지막 날에 정말 아무도 없다면 그때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비서신부님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대주님께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빼도 박도 못하고 서로 또 보자심으로 일찍 낙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원래 강주교구는 이제 어르도수는 이렇게 생년월일 같은 동기 서품 받았으면 생년월일로 서품 이제 주임 발령이 나거든요. 차례대로 이제 주임이 발령 나요. 동기들이면 한 자리가 나면 그 중에 생년월일이 제일 빠른 사람이 주임 납니다. 저는 이제 나이 먹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동기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어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발령 나면 내가 빨리 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또 보좌 지원은 2년 말뚝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주임 발령 나고 저는 서로 또 보좌 신부로 가게 되는 그런 비극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보좌 중에 이제 또 동기 중에 동생이 이제 전 나이 먹고 신학교 갔기 때문에 동생이 주임되고 저는 보좌되고 보좌로 살고 그렇게 약속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서로 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저는 제 오지랖 때문에 저는 서로 또 보좌 신부가 됐습니다. 2년 동안 살았는데 그게 제 인생의 사실은 행운이었습니다. 서로 또 2년 보좌 생활의 2년간의 삶은 제가 정말로 중요한 고통의 신비를 체험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한사람들의 아픔을 통해서 신앙의 신비를 더 깊게 체험할 수 있었고 또 마리아 느마가렛을 만났고 그 두 분과 같이 살았고 같이 미사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던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오지랖병은 그때는 복된 병이었습니다. 자, 소록도를 그냥 시간 없으니까 한마디로 좀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소록도를 조개의 눈물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개의 눈물이 아시죠? 조개의 눈물이 진주라는 거. 알다시피 이 조개 속에 이제 모래가 들어가요. 모래가 들어가면 이 부드러운 속살에 딱딱한 돌멩이가 들어오니까 조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미물이지만.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조그만 돌멩이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받아서 빼내지만 무거우니까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매일 아프니까 계속 벌려서 내보내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조개는 조그만 돌멩이를 자기 액으로 감싸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액으로 감싸요. 액으로 감싸요. 그게 세월이 흘러서 뭡니까? 진주가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소록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한다면 조개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찮은 이 미물의 눈물이 값비싼 보석이라면 인간의 눈물은 얼마나 더 값비싼 보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말씀,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기쁨으로 곡식단 거두리이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지금 오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지금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것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록도가 대한민국의 진주, 또 고통의 신비를 가장 잘 체험하게 해주는 곳이 아닌가. 제가 보좌신부 때 경험입니다. 제가 소록도에 이제 보좌신부 때 딱 도착해서 그때는 배 타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배 타고 들어가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인 한센인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소록도 병사 지역의 소나무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자, 소록도는 해안선이 한 여기도 1.5배 150만 평 정도 되고요. 섬의 전체 크기가 해안선으로는 14km, 15km 정도 됩니다. 어떨 때는 13km 됐다가 어떨 때는 15km 돼요. 왜 그럴까요? 물이 빠지면 15km 되고 물이 들면 13km 되고 그러겠죠. 해안선만 따라하면 14km, 15km 됩니다. 조그만 섬입니다. 이 섬에 한세린들이 많을 때는 6천 명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은 2020년 지금 한 500여 명, 550여 명 정도 아마 살 겁니다. 어르신이 제가 이제 16년 전 일입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병사 지역의 소나무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소록도는 두 지역으로 나눕니다. 한세린들이 사는 지역. 자, 소록도에 용어가 있어요. 성서에는 나환자, 나병 환자, 나병. 근데 소록도에서는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슴 아픈 단어이기 때문에 나병, 나환자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소록도 안에서는 한센인, 한센병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바로 나병, 나환자라는 단어 안 쓰고 한센병, 한센인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록도는 두 지역으로 나눕니다. 한센인들이 사는 병사 지역과 직원들이 사는 직원지대가 있어요. 관사지역이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소록도 가시면 그 안내소가 있는데 거기 철조망이 있었어요. 철조망. 이쪽 바다부터 저쪽 바다까지 산 넘어서가 철조망을 쳐서 군대처럼 60년대나 70년대는 철저하게 소독하고 뭐 이렇게 편지도 소독하고 사람 들어갈 때도 다 소독하고 뭐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지켜졌었습니다. 근데 이 한세린들이 사는 지역을 병사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신부님 병사 지역의 소나무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소록도 소나무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한두 그루도 아니고. 근데 그 여러 소나무들, 큰 소나무들이 다 사연을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결에 어떤 사연인데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신부님, 소록도 소나무는 다 목을 맨 사연, 목을 맸다는 거예요. 자살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소록도 소나무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보좌신부 그냥 뭐 갈 사람 없어 내가 오게 됐구나 난 안 가야 되는데 막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딱 그 어르신이 소록도의 소나무 이 아름다운 진짜 풍광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할 정도 경치가 아름다운 곳인데 이 아름다운 소나무마다 목을 맨 사연 너무 인생이 고달퍼서 상처가 많아서 목을 맨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소록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도 다르게 보였고 그 소록도 안에 있는 뭐 돌멩이까지도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에 대해서 이분들의 아픔을 그래도 내가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걸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한센병은 굉장히 큰 잘못된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소록도에 있을 때 제가 마리안 마가리 연수원 가서 강의할 때 넌센스 퀴즈를 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가 무슨 개일까요? 어떤 사람 번개 그러면 그건 빠른 개입니다. 멍게 그러면 그건 맛있는 개입니다. 가장 무서운 개, 한번 물리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한자를 아는 사람이 좀 맞추죠. 대부분은 이제 잘 못 맞추긴데 맞춘 사람도 있습니다. 두 자입니다. 편견, 개 견자에서
한번 이 개에 물리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물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개에, 이 편견이라는 개에 물린 적이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문족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한센병이야말로 이 편견의 가장 큰 희생자들이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센병을 유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전. 쉽게 말하면 저 집안에, 그러니까 저런 피가 있어서 이 병이 가족들한테 전염된 게 연결된다. 유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예. 예,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한센들은 이 병을 한센병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왜? 노르웨이 학자, 그 의학자죠, 의사죠. 현미경으로 이렇게 이 한센균을 연구하다가 옛날에 나균다가 이게 유전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전염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바로 증명해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이 한센이라는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유전이 아니라는 것, 이것 때문에 버림받으며 상처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 의사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 이렇게 불리기를 원합니다. 유전이라고 알려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옛날 어르신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한 집안에 한센병 환자가 발병되는 순간 동네에서 집안 식구들 전체를 우물물을 못 쓰게 했습니다. 왜? 그 집안 식구를 다 복균자 취급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처럼 발병하면 다 격리되듯이 저 집안에 한센병 환자 있어라고 알려지는 순간 그 집 식구들은 다 우물물을 못 쓰게 해버렸습니다. 자, 옛날에는 수돗물이 없었습니다. 뭐 정수기도 없고 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밥도 해먹고 목욕도 하고 그랬는데 그 집안 식구 다 복균자 취급을 해버리니까, 유전이로 취급하니까 저 집안에 한센병 환자 있어라고 알려지는 순간 이 공포에 떨어서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결국은 이사를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강제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물을 못 쓰게 해버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가죠. 근데 또 알려져, 이걸 희한하게. 그럼 또 이사를 가야 돼. 살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 집안에 한센병 환자 있어라고 알려지는 순간 그 병 걸린 사람은 고사하고 병 걸리지 않은 다른 자식들 십장가 못 갑니다. 누구도 저 집안하고 사돈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배우자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설레이죠. 호기심도 나고, 부모님이 뭐 하신 거라고 물어봤을 때 서로 또 계십니다 라고 했다면, 지금이야 한센병은 피부병에 불과합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특효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복용하고 주사 맞고 어떻게 치료를 잘하면 2주 만에 완치가 됩니다. 지금은 사실 피부병에 불과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죠. 공포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저 집안에 한센병 환자 있어라고 알려지는 순간 다른 자식들 십자가 못 갑니다. 누구도 이 집안하고 사돈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 걸린 자식을 둔 부모는 아주 어릴 때야 집에서 몰래 키우지만 때가 되면, 이제 알려지게 되면 다른 자식들이 사회생활도 힘들고 시집장가를 못 가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자식을 죽여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차마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인데 버리자니 더 알려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고의 아이디어는 국내 유일의 당시에 강제 격리 시설이었던 소록도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그 자식과 함께 이제 길을 나섭니다. 자, 버스 못 탑니다. 누가 태워줍니까? 병색이 완연하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센병 그러면 완전히 공포의 대상이었고 돌에 맞았습니다. 예. 돈이 있어도 식당에 못 가죠. 버스 안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밤에 나와야 되고, 변장을 하지 않은 이상은 기차를 탈 수도 없고 버스를 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하나원 시인 한센병 환자였죠.
하나원 시인이 그 황토길이라는 시가 꼬불꼬불 황토길, 그 전라도 가는 길, 고흥 가는 길입니다. 소록도 가는 길입니다. 이 벌교에서요, 이 고흥 길이요, 녹동하고 이제 그 고흥 녹동으로 이제 가는 소록도 가려면 그 길이 꼬불꼬불했습니다. 그 꼬불꼬불 황토길 계속 한참 가도 또 꼬불꼬불하고 한참 가도 꼬불꼬불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원 시인이 그 애환을 소록도 가는 길을 애환을 담은 긴데 한참 가다 보니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 있고 한참 가다 보니 또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 있고 그런 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버스를 안 태워주죠. 그러니까 걸어서 벌교까지는 기차로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어떻게 오더라도 이제 벌교에서부터 소록도까지는 걸어가야 됩니다. 기차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걸어서 돈이 있어도 식당에 못 가죠. 누가 받아줍니까? 지금도 녹동 지금도 완치되지만 사실 제가 소록도 본당 신부할 때도요, 녹동의 절반은 안 받아줬어요. 소록도에서 왔다 그러면. 그래서 조용히 가라고 쪽지 줍니다. 빨리 나가시라고. 왜? 지금도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록도 본당 신부할 때 어르신들 모두 식당을 나갈 때는 꼭 미리 가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식당 가서 미리 이렇게 우리 소록도 사람 식구들인데 이렇게 밥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들이 갈 때도 꼭 미리 제가 식당에 협상을 해야 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그런데 옛날엔 어쩌겠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먹을 걸 사 먹을 수 없고 버스를 탈 수도 없고 기차를 탈 수도 없어요. 사람 눈밖에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한센병 걸린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부모는 그 병든 자식을 걸어서 이제 녹동까지 옵니다. 녹동에도 유독 녹동이 더 심합니다. 이렇게 한센병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소록도 때문에 그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녹동에 머물지 못하고 읍내예요. 도양읍이라고 불립니다. 녹동이. 그러면 약간 산 쪽에서 움막을 짓고 소록도 배 오는 걸 기다립니다. 오면 이제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소록도가 내려다보기 좋은 곳. 거기서 이제 며칠을 기다리려고 초창기는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록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그 움막 짓고 있던 장소가 바로 녹동의 장소가 지금 마리안 마가렛 연수원 자리입니다. 신기하죠. 지금 저희 법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리안 마가렛이 그 자리에 지어졌습니다. 참 신기한 섭리입니다. 정말. 그 한스랜드인 소록도를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렸던 곳인데, 그래서 부모는 이제 그 병든 자식을 이제 배가 오면 이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소록도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섬 자체가 병원 개념이에요. 병든 자식을 이제 입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는 배 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 갑니다. 왜? 사망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 이사를 두세 번 다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식을 살려야 되거든요. 저 집안에 나 환자 있어라고 계속 알려지는 순간 다른 자식 십장가 못 가기 때문에 소록도에 입원시켜 놔서 무슨 옛날에는 다 통했어요. 집안 사정 얘기하고 하여튼 뭐 하면 사망 신고합니다. 사망 신고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집안 식구 몇 번 다닙니다. 이것이 신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떼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소록도 입원한 자식 입장에서는 옛날에 자포자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상처는 버림받음의 상처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버림받음의 상처가 제일 크죠. 그러지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죠. 또 내 몸 병들어져. 소록도는 병세가 심한 사람일수록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이 있는 집안은 세력가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에 대한, 내 얼굴에 대한 트라우마, 내 손발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거울을 잘 안 놓지 않습니다. 그게 싫습니다. 장례 미사 할 때도요, 영정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영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얼굴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몸이 괜찮은 거예요. 약을 빨리
썼거나 의료 혜택을 빨리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늦게 병세가 발병이 돼서 이렇게 치료가 가능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눈, 코, 입이 정확히 돼 있으면 영정이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절반 이상은 영정을 하지 않고 거울도 없죠. 그러니까 내 몸 이렇게 상처 투성이죠. 썩어 들어가죠. 내 얼굴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정말로 트라우마 생기죠. 그러니까 자포자기의 유혹에 상처가 죠. 또 자존감이 없죠. 내 존재 자체가 집안의 우한 덩어리고 우리 집안의 불행 덩어리다. 내 존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살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의 소나무는 다 자살의 상처를 간직한다. 아픈 상처를 간직한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알려진 잘못된 상식과 편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죠. 패가망신, 집안의 우한 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사회적인 지 모든 게 무너지게 되고 인격, 내 탄생 자체가 저주처럼 여겨지는 인격이 무너지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소록도는 모든 것을 정리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진 보시면 이게 배 타고 들어오는 모습, 소록도에 이제 스님도 한 분 계시네요. 옛날 사진입니다. 실제 이 배가 지금 사라졌어요. 소실됐어요. 조금 아깝습니다. 이 배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지금 옆에 나오는 것은 제비선창입니다. 옛날에는 소록도도 두 군데가 배 타는 데가 두 군데였어요. 병사 지역에 한세린 전용 부두가 있었고 한세린 전용 부두가 제비선창이고 지금 보는 게 제비선창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 전용 부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한세린 전용 부두인 제비선창이 없어지는 게 1984년 교황 요한 바울 2세께서 소록도에 오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교황님이 1980년대도 상당히 힘들었던 시대인데 한국에 오셨는데 세상에 소록도를 교황님 당신이 소록도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한국 주교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직접 소록도 간다고 해가지고 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 옛날에 그 소록도 당시 본당 신부님이 고요셉 신부님이라고 신부님께서 당시에 이분이 가달루페 신부님인데 멕시코에서 공부를 했나 로마에서 공부를 했을 땐가 그 친했던 신부님이 교황청의 어떤 비서였대요. 그 교황님하고 비서랑 뭐 비서실에 있던가 하여튼 그래서 거기하고 친분이 있어서 어떻게 뭔가를 좀 알고서 한세린한테 편지를 쓰라겠대요. 교황님이 한국에 방문해 주시고 한국에 방문해 주시거든 꼭 소록도로 와달라고. 그 편지가 가톨릭 신문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아주 구구절절히 쓴 편지인데 근데 그 편지가 교황님께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소록도로 가겠다고 하셨고 오셨는데 교황님이 소록도에 오시기 전전에 한 달 전에 태풍이 크게 와가지고 이 제비선창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병원장이 이 교황님 방문을 기념해서 제비선창을 폐쇄하겠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제비선창을 폐쇄를 하면 한선인들이 이제 직원지대에 드디어 들어가서 직원들과 함께 한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육지를 나갔다 같은 배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평등이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의 선물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제비선창을 이제 여담으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제 제가 잠깐 자 이제 이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아픈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모여서 소록도의 작은 사회를 이루고 이제 병원이죠 이제. 그러니까 버림받음의 상처가 가득하고 자살의 충동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참 옛날에 힘들었죠 사회가. 그다음에 1960년대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국민총생산 GNP가 전 세계에서 꼴찌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1960년대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도 아니었고 나이지리아도 아니었고, 나이지리아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방글라데시였거든요. 가장 가난한 나라. 근데 1960년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가. GNP가 꼴찌였습니다. 그러니 국가 재정이 바닥이면 가장 열악한 것이 사회복지 쪽이었겠죠. 더군다나 소록도는 어쩌겠어요. 그야말로 굉장히 힘들었던 사회였습니다. 거기에다 버림 상처까지 와 육체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 또 상당히 많은, 그리고 의사들도 뭐 간호사들도 서로 안 가려고 한 지역이었죠. 당시 소록도는 상당히 무섭다는 이미지가 많았고, 그런데 1962년에 바로 이곳에 오스트리아 두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자원해서 오게 됩니다. 이때가 1962년 2월입니다. 안경 끼신 분이 마리안느고 안경 안 끼신 분이 마가렛입니다. 룸메이트입니다. 오스트리아 인수부르크이라는 오스트리아의 지금의 한 다섯 번째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해발 500m 정도, 여름에 가면 모기가 없습니다. 해발 500m 있어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인데 유서 깊은 곳입니다. 티롤주에 있는 유럽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이 두 분은 룸메이트입니다. 룸메이트. 같은 간호학교에, 그때는 간호학교, 지금 간호대학입니다. 룸메이트 3년제 간호대학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안느는 농부의 딸이고 마가렛은 이제 원래 폴란드에서 태어났어요. 폴란드에서. 아버지가 의사였고 병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어머니가 오스트리아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2차 세계대전에 폴란드 피해서 오스트리아로 이제 어머니 고향으로 9살 때 오게 됩니다. 근데 9살 때 이제 전쟁을 피해서 마트라이로 가는데 마트라이가 바로 마리안느가 살던 고향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서로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인수부르크 시내로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됐죠. 한마디로 이분들이 1962년대는 뭐 우유나 뭐 그 전혀 식량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이 가장 열악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갑자기 한국의 소록도를 어떻게 해서 왔느냐,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광주대교구의 교구장님이 하놀드 헨리 대주교님이셨어요. 헨리 대주교님 있고, 이때 당시에 소록도 병원장이 조창원 원장입니다. 군사혁명으로 5.16 군사혁명으로 이제 이 혁명군에 가담해가지고 육군 대령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병원장으로 옵니다. 권총을 차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군사혁명으로 이제 권총을 차고 병원장이 오니까 일제의 강점기에 그 강압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린 죽었구나. 더군다나 권총자가 와가지고. 근데 이 양반이 놀랍게도 아주 혁명가적인 발상을 합니다. 가장 놀라운 선언은, 이 조창원 원장이 가장 놀라운 선언은 당신들도 사람이다, 자식을 낳아라 라고. 그 전까지는 낙태 단종 수술은 당연시 됐었습니다. 인권주의는 한센이라는 이름으로 한센병은 씨를 말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옛날부터, 일제 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인권 탄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낙태 단정은 정말 당연시 되어왔던 시대인데, 놀랍게도 이 조창원 원장은 당신들도 사람이다, 자식을 낳아라 한 최초의 의사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그리고 전염이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설파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도 이제 소록도로 실제로 왔습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설, 아마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소설 당신들만의 천국 이런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조창원 원장이 주인공입니다. 그 조창원 원장을 모티브로 해서,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라 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거든요. 이제 단종 수술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한세인데 자식을 낳는데 이 사람들이 자식을 키울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면
반대하니까, 예, 막 데모하니까 머리 두르고, 그래서 이 양반이 조창원 원장이 기상천외한 발상을 한 거예요. 바다를 메우면 되지. 그게 바로 오마도 간척공사입니다. 이제 아무튼 그거를 모티브로 한 게 소설 당신들만의 천국인데, 근데 이 조창원 원장이 이 자식을 낳으라 했으니까 이 한세련들이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식을 키우기는 힘들어. 왜냐하면 전염에 대한, 유전은 아니지만 이 전염성은 있었거든요. 이게 한센병은 전염병이지 유전병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염에 대한 두려움, 위험 때문에 난 자식을 이제 직원지대에 이제 고아원을 이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돈도 없었고, 수녀님이나 간호사가 필요한데 한국인 간호사는 더더욱 없었고, 그래서 이 조창원 원장이 광주대교구의 헨리 대주교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한센인 자녀를 키울 간호사를 좀 보내달라. 헨리 대주교님 미국인이겠으니까 한국 사람은 없으니까 좀 당신이 외국 사람이니까 외국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소록도에서 이 한센인 자녀를 키울 간호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정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헨리 대주교님이 마침 그때 유럽으로 갈 일이 생겼어요. 유럽의 어떤 회의차를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그때는 뭐 비행기를 며칠 갈아타고 뭐 일본 갔다, 일본에서 인도 갔다, 인도에서 또 어디 갔다가 뭐 이게 직항이 없을 때예요. 근데 헨리 대주교님이 이제 유럽에 이제 가는 길에 아마 오스트리아 인수부르크 교구의 그 주교님하고 친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인수부르크, 그 마리안느 마가렛 사는 도시 인수부르크의 그 주교님께 이 한국의 소록도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 그 자녀를 키울, 한센인 자녀를 키울 간호사를 좀 요청한다 라고 하니까, 그때 인수부르크 주교님이 그 오스트리아 그 그리스도 왕 시녀회, 그러니까 제속회입니다. 제속회. 거기에 이제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 마리안 이제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962년 2월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센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타가소를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0세부터 3살 때까지,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인들을 이제 월급을 주고 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엄마 역할을 하고, 문제는 이제 마가렛이 합류하고 마리안느가 또 아는 친한 신부님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제약회사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약들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의약품이 굉장히 많이 보내지게 됩니다. 마리안느가 이제 소록도에 온 순간 또 계속 편지를 보내고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오고, 결정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한센병 특효약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너무 고가였어요. 그래서 이 약을 웬만한 부자들도 너무 고가여서 쓸 수가 없었는데, 그 약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치료 행위가 시작됐죠. 그때 당시 60년대 한국의 의료 시설이라는 것은 의료 기계, 약 뭐 이것은 뭐 열악하게 그지없을 때 이제 소록도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연고 의약품들을 쓰게 됐죠. 혹시 오늘 제가 생방송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데, 제가 잠깐 한 10분 정도의 영상이 나갈 건데, 소리가 안 나가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리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자 보겠습니다. 나가요? 안 나가요? 섬의 모양이 작은 사슴을 닮았다 하여 소록도라 불리는 아름다운 이곳. 하지만 이 작은 섬은
세상 사람들은 짐작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가족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한센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한반도의 땅끝 전라남도 고흥으로 향해야 했다. 한센병 환자들이 국가 위상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 조선 총독부가 전국의 환자 6천여 명을 이곳 소록도에 강제 수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착한 한센인들은 성취하는 몸으로 노욕장에 끌려가 중노동에 시달렸다. 뿐만 아니었다. 유선병이라 하여 단종수술까지 자행되었다. 굶주림과 구타를 견디지 못한 이들은 탈출하다 붙잡혀 감금실에 갇혀있다 죽어나갔고 검시실에서 해부를 당하기도 했다. 소록도의 모든 소나무는 자살의 상처를 기억한다.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아 사망 신고를 당한 이들은 병이 나아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희망을 잃은 이들은 탈출하려다 바다에 빠져 죽거나 나무에 목을 매기도 했다. 사실 한센병은 합병증과 후유증이 더 무서운 질병이다. 나균 때문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 코, 입에 변형이 오거나 실명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센병은 낫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유선병도 아니다. 1990년대까지도 한센병은 전염의 공포가 매우 큰 질병이었다. 소록도 안은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으로 엄격히 구분돼 지켜졌다. 가장 비극적인 장소는 바로 이곳 수탄장이었다. 운 좋게 아이를 낳는다 해도 한센인들은 자식과 함께 살 수 없었다. 보육소에 아이들을 맡긴 후 이렇게 멀리 떨어져 눈으로만 혈육을 만나야 했다. 혹여 바람결에라도 병균이 옮아갈까 두려워 아이들은 언제나 바람을 등지는 쪽에 세웠다. 세계보건기구의 원칙에 따라 한센인 부모와 미감염 아이들은 따로 떨어져 살아야 했다. 그러려면 누군가 부모를 대신해 그 아기들을 맡아 키워야 했다. 1962년 광주 헨리 대주교의 초청으로 마리안느는 소록도 영화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저 애들 쭉 보고 또 음식, 애들 먹을 음식 만드는 거 보시죠. 이제 그리고는 저 애들을 이제 부모들이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다 애들 옷 갈아입히고 쉬야시키고 식사시키고 이제 그리고 다 같이 했어요. 다 같이 침대 밑에가 어쩔 때는 물이 고여요. 애들이 쉬야를 해가지고 침대 밑에가 물이 고여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들은 봤든지 못 봤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랬는데 마리아나 씨는 그걸 절대로 지나치지 못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나 정말 속상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왜 내 눈에는 보여 저게. 제일 약하고 제일 어리고 한 애기가 분도였어요. 근데 그 애가 늘 아파서 참 뭔가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한센병 전문 치료와 구호 단체인 다미안 재단과 함께
본격적으로 소록도 병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침에 이 치료하러를 오시는데 뭐 바카스병을 하나 담아가 들고 오더라고요. 나는 바카스 먹으라고 이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등대기 그 짓물난 등대기를 여기서 부어요. 부으면서 이걸 온 등대기에다 그걸 맨손으로. 난 놀랐어요 그때. 뭐 진짜 몸둘 바를 몰랐어요 내가. 왜 나는 환자의 짓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걸 맨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그 약을 발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한 달 하고 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싹 병살. 지금도 나 옷 벗어보면은 흉터 하나 없어. 흉터 하나 없어요. 맨살 그대로 하루 깨끗한 살로. 그래 그분들한테는 아마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죠. 최고의 선물. 그때만 해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인간 야 밖에 진짜로 해도 장갑 끼고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그런 식으로 진찰을 받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은 그 상처가 있는 상처에도 맨손으로 그 코를 막 그 상처에다 냄새를 맡아요. 그 상한 뼈에는 아마 냄새를 그 양반들은 체크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소록도의 가장 큰 자기들만 그 베푸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 몸소 이제 몸으로 보여주니까. 다미안 재단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1971년 소록도를 떠났다. 하지만 마리안누와 마가렛은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소록도에 남아 한센인들을 돌보았다. 그랬던 마리안누와 마가렛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소록도를 떠났다. 사실 두 사람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용하던 그릇이나 살림들은 평소 갖고 싶어하던 이들을 위해 포장하고 환자들을 위해선 필요한 약들을 챙겼다. 떠나기로 한 그날은 마가렛의 비자 만료일 하루 전이었다. 자원봉사자 신분인 두 사람이 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것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에게 조용히 눈인사를 나눈 후 두 사람은 43년 전 소록도에 올 때와 똑같이 작은 가방을 하나씩 들고 배에 올랐다. 소록도에 다시 가보고 싶으세요? 지금 네. 일할 때는 좋았어. 근데 지금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 이거 싫어. 그래서 안 가고 싶어요. 그래도 보고 싶잖아요. 마음속으로 보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아들을 좋아했어. 이제 지났어. 행복 있게 살았어요. 저기에서 아주 좋았어. 마리안누와 마가렛은 가장 외로운 이들,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희망으로 살게 하고 싶었다.
그것이 곧 두 사람에게는 더없는 행복이었다. 가신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말이라도 하고 떠나야지. 고향을 잃어버린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희들한테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았다고요. 오늘까지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두 사람은 말했다. 그거면 충분해요. 행복 있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화 78분짜리를 10분으로 10분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0분으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소록도 본당신부 할 때 영화 제작 스토리는 좀 이따 하고 하여튼 78분짜리 영화가 10분으로 정도 줄여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인권 되게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마리안느 마가렛에게서 진정한 인권을 많이 발견합니다. 인권은 어떻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세련들하고의 관계에서 봤을 때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공포스러워할 때 한국인 의사나 간호사도 그때 당시 그 손을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때 당시는 한세린들을 만지지도 못했고 의사들도 진찰할 때 만지지 않고 진찰했어요. 3m 떨어져서 그냥 자기 한세린들한테 눌러봐라, 목 쪽 눌러봐라, 이쪽 배 눌러봐라, 아프냐 안 아프냐 그렇게 진찰을 했었어요. 60년대 진찰의 모습입니다. 만지지 못했어요. 그 트라우마가 공포가 너무 심하게 있고 약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때 당시의 문화예요. 근데 마리안느 마가렛은 만질 뿐만 아니라 밥을 같이 먹었어요. 함께 하는 거 이게 인권인 것 같아요. 어떤 튀지 않고 그냥 밥을 같이 먹는 거. 그 사람을 나랑 동격으로 맞춰주는 거. 이게 인권의 기준이 아닌가. 나랑 동격으로. 그래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버림받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한테 밥을 같이 먹자고 초대하는 것. 실제로 처음으로 이제 밥 먹자고 초대했을 때 충격이었대. 그분이 처음 초대받았을 때 내가 환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밥을 먹자고 하는가. 그게 초대에 응하지 않았대요. 하도 오라길래 가기는 갔대요. 두 번째는 갔는데 세상에 같은 국에 같은 숟가락을 떠먹도록 해놨대요. 그래서 도저히 벌벌벌 떨었대요. 같이 먹자고 밥상을 내왔는데 같은 숟가락에 넣은 것을 보고 자기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대요. 나 때문에 마리안느 마가렛이 전염될 것 같고 내가 그 큰 재앙의 원인이 될 것 같고 도저히 밥을 못 먹었대요. 그래서 안 먹고 왔대요. 그때 이제 마리안느가 너무 속상해해서 다시 시도를 했대요. 두 번째 이제 또 초대받아서 갈 때는 그때는 밥을 먹었대요. 눈물 났대요.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는 밥을 같이 먹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한 어떤 영적인 치유, 그 마음의 치유, 내가 사람이구나,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구나 라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컸습니다. 이 마리안느 그때 당시 시도에서는. 그 다음에 맨손, 방금 말했듯이 맨손으로 치유했다는 것. 이게 하나, 이 터치는 이 맨손, 지금이야 당연히 장갑을 껴야 돼요. 이제 바이러스나.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 문화 안에서는 이 맨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고 하여튼 이렇게 터부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맨손으로 만져주는 것은 이 자존감의 상처에 치유고 나를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인격적인, 그러니까 육체가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이 먼저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엄마 역할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건데, 마리안느 마가렛은 한세인들한테 봉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봉사를 한다는 것은 약간 자기만족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섬겼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제가 가장 탁월하게 느낀 부분이, 제가 10개월을 지켜보면서 짧지만 짧고 길다면 깁니다. 제가 이렇게 서럽도 같이 살면서 지켜본 마리안느 마가렛은 그냥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뭐를 챙겨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섬겼어요. 섬겼어.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한세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장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겼어요. 한세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겼다는 거, 그게 단순히 우리가 도와주는 그것이 아니라 섬겼다. 그게 가장 탁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 이제 국립서로토 병원은요, 천주교에서 운영한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예배당이 5개, 성당이 2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3분 계셔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신교 신자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천주교에서 운영한 줄로 알아요? 왜 잘못된 상식입니다. 근데 마리안느 마가렛은 국립서로토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불교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을 취급했다는 거. 그건 탁월했습니다.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차렸다는 걸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가난할 때는요, 이 복지도 필요합니다. 이 배고픈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는 것보다 밥을 먼저 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그런 것처럼 마리안느 마가렛은 간호사하러 왔는데 어떤 때는 상담사였고, 어떤 때는 정신과 의사였고, 어떤 때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 모든 것에 사랑은 모든 것이 되어주죠. 그게 사랑의 특징이죠. 한스린들이 이제 완치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못 가요. 왜?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사망신고 돼 있었고 이사를 갔잖아요, 가족이.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고, 2번째는 내가 만약에 물어물어 찾아갈 수는 있어요. 호적 찾아보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또 다른 분란이 생겨요. 왜? 저 집안이 한센병 환자 집안이라는 게 다시 또 이제 이 한센병의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한센병은 치유돼도 환자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완치가 돼도 저 사람이 서로또 사람이래.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신분 세탁을 하죠. 근데 어떻게 알려져 버리면 왕따 당합니다. 완치가 돼서 사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우리 본당에서 세상에 저 사람이 서로또 출신이래 라고 딱 소문 나버리는 순간 누구도 옆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 누구도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국립서로토 병원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병원에 계시냐 그러면 한센병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완치자예요. 근데 왜 병원이 존재하느냐? 밖에서 못 살아요. 왕따 당해서. 그리고 이게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서로토 병원의 입원 조건은 과거에 한센병을 앓았던 전력이 있으면 입원할 수 있어요. 완치가 됐지만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마리안느 마가렛 살 당시에 완치가 됐어 그러면 밖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한센인들끼리 결혼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면 당시 서로토 국립병원 법은 결혼하면 밖으로 나가야 돼. 정착촌으로 가든가 뭐 사회소로 들어가든가. 그러면 결혼하면 돈이 없잖아요. 전세, 사글세, 숟가락, 밥그릇, 쌀. 이제 가족은 이미 단절됐어. 그러면 이게 목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돈을 거의 대부분 마리안느 마가렛이 해줍니다. 놀랍게도 트럭도 사준 경우도 있고 몇천만 원 챙겨준 적도 있고, 돈이 어디서 나서 고국에 호소를 해가지고 편지 보내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휴가 갈 때마다 또 모금운동 다니고 해서 정말 모르게 아무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퍼주기만 했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 역할을 하는 거죠. 정착자금 대부분 그 종교하고 상관없었어요. 천교 신자라고 많이 주고 개신교 적게 주고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 똑같이 그냥 똑같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봤을 뿐이에요. 그 2번째는 서로토 안에 정신병동을 이제 세워줍니다. 상처가 많으면 정신질환도 많죠.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상처, 아픔이. 그래서 이
한센병에 정신질환까지 오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래서 마리아느 마가렛이 또 고국에 호소해가지고 정신병동을 세워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핵병동을 세워줍니다. 자, 한센인들은 전염병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트라우마가 훨씬 심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서로 또 안에서도 또 왕따를 당하는 그룹이 생겨요. 또 다른 전염병이 돌아와요. 그게 결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또 안에서도 또 왕따를 버림을 받은 그룹이 생겨서, 그래서 마리아느 말이 보다 못해서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에 연락을 해가지고 간절하게 고소를 해가지고 서로 또 안에 치유의 길 입구 서생리 쪽에다가 지금도 그 건물은 남아 있어요. 제가 서로 또 본당 신부할 때 거기를 복원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결핵병사가 바로 오스트리아 부인의 지원으로 한센병의 결핵병 이중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봉송체도 하고 뭐 마리아느 마가렛이 해준 결핵병동이 지었죠. 그 다음에 영화원, 말할 것도 오자마자 한 게 영화원이었고, 지금 사회 진출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의 신분을 잘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왜? 왕따 당하기 때문에. 내가 서로 출신이란 말을 완전히 숨깁니다. 그래서 사실 몇 명이랑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화원 통해서 마리아느 마가렛이 정말 많은 영양 섭취, 소록도에 영양 섭취할 때 우유도 정말 많이 구해왔고, 우유가 떨어지니까 구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 염소를 사서 사람을 써서 염소 젖을 짜가지고 그 염소 젖으로 아이들을 먹였죠. 그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5군데 소록도 안에 목욕탕을 지어서 한센들로 하여금 쓸 수도 있도록 해줬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병동도 소록도 안에 이제 오스트리아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리모델링으로 해줬죠. 그러니까 40년간 정말로 소록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60년대에 오셔가지고 절대적인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재정적으로 국가가 굉장히 힘들 때 60년대 보릿고개, 70년대까지 보릿고개 있었죠. 그때 80년대 어마어마한 역할을 사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록도의 엄마였습니다. 근데 자, 지금부터 좀 충격적인 사실은, 자, 국립소록도병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미안 재단 떠난 이후부터는 이제 70년대부터는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간호사로 왔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고 영화원 시대에도 보수를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국립소록도병원에서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간호사인데.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행정 조직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진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연금이 없죠.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조직에는 없는 사람 취급돼 버리고 뿐만 아니라 연금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 신분으로만 존재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행정 조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 없죠. 그리고 항상 주기만 한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이 비약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의료기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의약품, 의료 시절 들어오면서 점점 마리아느 말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냥 그래서 이제 우유 타주고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이렇게 하여튼 이제 여기서 이제 월급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연금이 없었다는 거, 이것이 나중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겸손해서 부담 주기 싫다는 이름으로 떠났잖아요. 근데 저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살 수 없었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소록도에. 연세는 드시고 연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다들 수녀님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수녀원에서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녀님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이고, 천만의 말씀. 저랑 같이 살 때 제가 수녀님 그러니까 우리 수녀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또 오랜 친분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느 마가렛 옛날부터 아는 사람들은 수녀라고 안 불러요. 마리아네, 할매 그렇게 부르지 수녀님 안 불러요. 수녀님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냥 고유명사된 호칭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 단어가 생겼느냐? 수녀님이 아닌데 왜 수녀님이라는 호칭이 왜 생겼느냐?
일단 그리스도 왕 시녀가 제속해예요. 제속해.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용어상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게 불러도 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자, 제속해라는 것은 뭐 아피라든가 뭐 우리 강주교의 아옥실리움이죠.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분들 우리가 수녀라고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살면서 독신생활 지키면서 이제 봉헌자 생활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마리안느가 한세린들한테 맨손으로 만지고 밥을 같이 먹으니까 한세린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라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만난 사람은 나를 멸시하고 상처 주고 나를 외면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갑자기 푸른 눈에 이 아가씨들이 아니 자기 환부를 맨손으로 만지고 고름 피고름 맨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면전에 두고 천사님 할 수도 없고, 그 좀 그렇다고 마리안나 씨 씨자 옛날에 누구 씨 낮춤편도 됐거든요. 감히 마리안나 씨자를 붙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근데 마침 뭐 그 그리스도 왕 시녀에 무슨 해에 소속돼 있고 시집도 안 가지, 뭐 종신소원도 한다지. 그러니까 그냥 수녀님, 그게 편했어요. 그때 당시 수녀님은 천사 이미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수녀님이 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녀님, 그게 이제. 제가 같이 살 때는 우리 수녀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그랬다니까요, 저한테. 그래서 일반인들, 친한 사람들은 마리안네 아니면 할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라는 호칭이 오히려 버림받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않아도 수녀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연금이 없어도 수녀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국가든 저희 교구도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무튼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의 환부를 정성껏 어머니로 치료했고, 고문을 함께 들어주고, 상담사 역할을 했고, 모든 가정이 어머니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싫어한 게 두 가지였다고, 우스갯소리로. 하나는 기자고 하나는 바퀴벌레고. 진짜로 그 정도로 알려지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기자를 싫어했다는 것은. 바퀴벌레는 제가 지어낸 말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먹고 입고 하는 것은 검소함 자체였습니다. 저도 이제 식사를 몇 번, 목요일이면 사제직이 세워진 날이라고 신학생들 그렇게 챙겼거든요. 신부들도 챙기고. 저는 꼭 목요일 날 이제 초대받아서 밥을 같이 먹으면 사제직을 세운 날이니까 저를 초대했어요. 그럼 딱 세 가지 나왔습니다. 감자, 네 가지네. 감자, 햄, 우리 파는 거, 마트에서 파는 거 햄, 썰어서 먹는 햄, 깡통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네모난 거. 약간 약간 그 동그랗게. 스팸, 그거. 스팸인가요? 그거 하고 썰어서. 그 다음에 치즈, 포도주. 딱 네 가지 나왔습니다. 제가 갈 때는 상당히 그 정도 화려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딱 그거, 가장 화려하게 먹는 게 그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옷도 안 사 입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다른 사람들 듣기로도 그냥 한세린이 돌아가시면 그거 받아서 사망하시면 뭐 괜찮은 거 받아서 미싱 뭐 해가지고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70이 넘어서자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부담 주기 싫다는 이름으로. 우리 듣기 좋으라고, 우리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분들 노후를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크나큰 잘못입니다. 크나큰 실수고, 이래서는 안 됐습니다. 사실 마리안느 마가렛은 젊을 때부터 서로 또 뼈를 먹겠다고 했었습니다. 자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 죽으면 서로또에 낙골당 화장장이 있어. 서로또 안에 화장장이 있고, 화장을 하면 그 서로또 안에 낙골당에서 거기에 이 목각함에다가 나무함에다가 모셔서 낙골당에 모시거든요. 그게 말령당이라고 있습니다. 서로또 안에. 근데 구체적으로 나 죽으면 똑같이 한세린들과 똑같이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화장을 해서 한세린들이 모셔져 있는 낙골당에 자기도 그 사이에 넣어주라고, 똑같이 해주라고 그렇게 자주자주 말을 했죠. 그러니까 누구도 떠난다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왜 떠났느냐? 69세 때 마리안느가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69세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소록도는 섬이었어요. 그러면 이 대장암이라는 큰 병이죠.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스린 치료기관이에요. 저도 소록도 살 때 아프면 국립소록도병원 못 가요. 한스린 치료기관이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당연히 마리아는 말해도 소록도에서 치료 못 받죠.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 더더구나. 그러면 남부 지역의 가장 큰 병원이 순천, 가장 가까우고 가장 큰 게 순천 가롤로 병원이거든요. 당시에 비포장 도로였고 꼬불꼬불한 길이었고 최소한 1시간 반, 천천히 가면 2시간, 왕복 4시간이에요. 그 69세 할머니가 왕복하기 힘든 거리였습니다. 더군다나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고 어느 한 달 뭐 가롤로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공짜로 해줬지만 외국인 신분이 보험이 안 돼요.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왕복한다는 게 돌봐줄 이 암이. 그래서 이제 한 1년, 2년 버티다가 도저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가라한테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떠나자. 경제적인 문제도 이제 끼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 마리아느 마가렛이 이 연금이 그 오스트리아 부인회에서 국립소록도에서 병원에 근무할 때 월급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수녀원에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왕 신녀회는 그냥 소속이지 경제적인 지원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면 오스트리아의 부인회가 있어요. 가톨릭 부인회. 거기서 이제 마리아느 마가렛이 하나의 지원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비를 계속 대줬던 거예요. 근데 60세가 넘어서자 이게 지원이 끊겼어요. 그리고 이제 88 올림픽이 방송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잘 사네라고 그냥 좋은 것만 보니까 급격히 지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후반부터는 95년, 90년대부터는 거의 이 오스트리아 부인의 지원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그런데 가톨릭 오스트리아 부인회에서 혹시 마리아느가 돌아올 걸 대비해서 30년간 연금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최저연금이죠. 근데 그 연금으로 이제 전기세, 물세, 환자들은 계속 이제 뭐 달라고 찾아오죠. 그러면 매일 우유가루를 타서 하죠. 모든 비용이 자기가 오스트리아에서 그 부인의 연금으로 이제 은행 가면 2달에 한 번 가면 이제 연금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 찾아가지고 자기 노후 자금으로 그 모든 비용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장암까지 걸리니까 돈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찾아오지, 일은 못하지. 더군다나 국립소록도 병원이 자원봉사자 신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줘야 돼요, 법으로. 자원봉사자를 하니까 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느가 점점 가시방석이 돼. 몸이 아프니까 일을 못해. 일을 못한 상태에서 괜히 집만 차지하고 있어, 소록도. 그러면 이게 이제 부담이 돼. 더군다나 이제 마리아느를 모르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발령이나 공무원들이니까 오면 저분들이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점점점 이렇게 고립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곤란함도 생기고. 그래서 떠나자고 한 거예요. 이제 대장암이 결정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게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렛이 충격을 받았고 성님만 시간 좀 줘 해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냥 떠나자. 한 게 이제 2005년 11월인 거예요. 저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밀 조건으로 3일 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같으면 저는 여권을 뺏었을 것이고 교구나 대한민국에 청와대에 진정을 넣어서라든지 보건복지 관할이니까 지금 이게 말이나 듣냐 해가지고 엄청나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몰랐어요. 물정을 너무 몰랐고 제가 용기도 없었고 진짜 바보였습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3일 전에 비밀 조건으로 알았고 안 지켜야 될 비밀을 지켜버렸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이 비밀은 지키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비밀을 조건으로 들었고 또 비밀을 또 바보스럽게 지켰습니다. 안 그랬어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내 부모가 엄마는 생선 머리가 좋아야 하는 자식들 앞에 머리를 준 자식은 불효자입니다.
어머니가 생선 머리가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자식을 먹이려고 그러는 건데. 딱 그건데. 예. 마리아는 마가렛 한국 사람입니다. 40년을 살았어요. 저희 신부들이나 수임들이요, 외국으로 가잖아요. 선교사로. 그럼 10년 이상을 못 있게 해요. 왜? 한 사람이 10년간 외국에 살아버린 육체와 정신이 그 나라에 세팅돼 버려요. 한국에 적응 못 해요. 10년 이상을 살아버리면. 10년 전에 들어오게 하거든요. 이게 불문율이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마가렛은요,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40년을 살았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할매예요. 오스트리아 갔을 때 적응하겠어요?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적응 못해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떠나겠다고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족이 헌혈하겠어요? 빈손으로는 70대 할머니를, 만약 여러분 가정으로 70대 할머니가, 아프리카에 살던 할머니가 빈손으로 우리 집에 살러 와요. 70대 할머니가 한영에 죽었어요. 놀러 오는 거야 환영해 줄 수 있겠지만 살러 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제가 영화 제작을 할 때 차마 넣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차마 두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분들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케어를 해야 돼요. 근데 못했어요. 일단 수녀님이라는 이름이라는 게 착각이 있었고, 우리가 너무 그분의 노후를 챙기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분들은 70이 넘은 나이로 떠나셨고, 정말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죠. 정말 새로 세팅돼야 됐어요. 70에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 언어와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져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경제적인 부분. 예. 뭐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예, 마가렛 지금 인수부로 양로원에 있어요. 그러면 양로원이 시립이에요. 시립 양로원이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운영해요. 근데 시립 양로원이니까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없어. 마리아는 마가렛이 받은 연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 시립 양로원에 한 달에 들어가는 게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 250만 원은 국가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마가렛 통장으로 후원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자동 이체가 돼, 국고로. 왜? 매달 국가에서 마가렛 그 케어하는 비용으로 본인이 받은 연금 외에 1.5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렛 통장에 보내면 자동으로 이체가 돼요. 국가로 빠져나갑니다. 국고로. 아니 한국에서 봉사했는데 왜 오스트리아 정부가 책임지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소록도 있을 때 모시려고 진짜 노력을 진짜 많이 매년 찾아가서 사정했지만 본인이 진짜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동생이 의사고 근처에 살거든요. 바로 근처에. 그리고 여자였어요.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마가렛은. 왜? 자기의 이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소록도상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영화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있지만 제가 자주 만나는 저의 촉은 이분은 여자다.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 아픈 모습을. 약간 단기 치매를 앓고 있거든요. 과거는 다 기억하는데 어제 일을 잘 기억 못. 본인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자꾸 카드 맞추는 걸 하거든요. 시키거든요. 의사가 시킨 거예요. 이 기억 계속 계산을 해야지만이 이 기억을 계속 운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이분이 카드를 할 줄 모르는데 이제 남동생이 이렇게 시켰어요. 계속. 본인이 스스로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치매 걸린 것 같다라고 미리 말을 해요. 남동생한테 나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그때 느낀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 내가 지금 간호사였으니까 나 지금 치매 걸린 것 같아. 나 병원 데려가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겪은 거예요. 오스트리아 가서. 한국에 있었으면 치매 안 걸렸어요. 100% 안 걸렸어요. 이미 70이 넘은 나이에 갔을 때 그 충격과 문화 충격, 그거는 뭐 영화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게 왔기 때문에 먹는 것도 부실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런 혼란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습 또한 역시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만나면 만날수록 하게 됐어요. 제가 한 번은 오스트리아 가서 드라이브를 시켜줬거든요. 항상 병실에만 계시니까, 양로원에 계시니까 우리 드라이브 갑시다. 마리아는 만나러 갑시다 해가지고 마트라이라는 곳이 40분 정도 걸려요.
그 길이 진짜 시골길이 진짜 예쁘거든요. 운전해서 가는데 물론 제가 운전하지 않고 도와주고 운전하고 제가 옆에 이제 탔는데 한국 노래, 한국 동요를 불렀어요. 계속 흥얼거리면서 한국 동요를 막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후회스러운 게 내가 그 녹음을 못 해놓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 노래, 한국 동요 아주 잘 불렀어요. 흥에 겨워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무튼 우리는 보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섭리적으로는 또 느낍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느가 한스린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느도 한스린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특징인 것 같아요. 버림받게 만든 거예요. 마리아느가 한스린처럼 한스린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한스린들이 겪는 것을 겪게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네마 사박탄이겠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마리아느 마가렛도 그 경험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제적인 저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됐어. 영적인 건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분별은 해야 돼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너무 사랑해서 결국은 한스랜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한스랜드를 겪는 것을 경험하게 했다. 그 외로움과 극심한 외로움과 그런 감정을 다 경험하게 했다. 마리아느 마가렛으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 사연을 묻힐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가? 저는 침묵은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못한 건 배은망덕이죠. 사람이 인간성의 가장 기본은 감사할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만드는 것. 그게 교육 아니에요. 국가든 개인이건. 고마운 것에 고맙다고 말하고 감사할 것에 감사하게 해주는 것. 이게 인간성의 가장 밑바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좌 신부 때 자료, 제가 마리아느 마가렛 떠나고 저도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죠. 근데 진짜로 저는 잊혀지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빈손으로 떠나겠다는 것, 그 천주교 신자를 떠나 신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존심 상했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제 가슴 안에 사실은 맺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저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10년,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고 또 발령 나기 전에 소록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발령 나기 전에 6개월 동안 소록도에서 제가 드디어 마리아느 마가렛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스랜드의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DVD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관하고 있다가 드디어 제가 소록도 본당식으로 발령이 났죠. 2013년도인가 발령이 됐죠. 그래서 이제 본당신부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마리아느 마가렛 살았던 집을 복원했습니다. 마리아느 마가렛 살았던 집, 30년간 살았던 집을 거의 폐허로 방치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병원장님 만나서 소록도 국립소록도는 다 국가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됐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안 된다. 내가 나한테 주라. 그래서 관리권을 달라.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을 받아서 그냥 진짜 돈을 뭐 국가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문내지 않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누가 1,000만 원 보내주고 누가 100만 원, 누가 500만 원 해가지고 딱 건축비가 복원비가 4,3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건축비가 3,300만 원 들었는데 후원해 준 금액이 4,300만 원이었어요. 누구한테 소문내지도 않았는데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일을 크게 벌릴 걸 너무 작게 벌렸구나. 예.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대로 살았던 모습으로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병원장이 바뀌면 저는 또 없어질 거라 느낌이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정치적인 게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고흥군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등록문화재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100주년에 겹쳐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탔는지 등록문화재 660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박수. 박수. 아니 그분들 박수. 그분들 등록문화 지정해 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등록문화 지정이 됐고 그리고 저는 소원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을 남겨놓고 싶다. 이분들이 돌아가셔 버리면 우리 인류는
엄청난 중요한 영적인 문화유산을 손실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할 것에 감사해야 된다. 오스트리아에도.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유명한 사람은 인권이 없습니다. 우리 빛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무조건, 저는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영상을 무조건 남겨야 되겠다라는 소명을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가서 정말 매년 설득을 했어요. 존말할 때 영상 찍읍시다. 결국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결국은 절대 안 한다고 했던 그분이 결국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화를 찍게 됐고, 고흥군에서 정말 도와줬어요. 고흥군에서. 진짜 고흥군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영화 제작비 2억을 받았어요. 고흥군에서. 예. 죄송합니다만 보건복지비 도와준 게 아니고요. 고흥군에서 도와줬다니까요. 그래서 영화 제작을 해서 정말 개봉을 했는데 보람, 저 진짜 대구고 뭐 서울이고 대전이고 부산이고 엄청 뛰어다녔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흥행을 못했지만 나름 어느 정도는 KBS도 방송이 됐고 보람은 큽니다. 예. 그래서 감독도 좀 좋으신 감독 만났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보람된 선한 영향력에 대한 것이 됐고,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또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이제 법인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너무 많이 사랑에 빚을 졌잖아요. 오스트리아 부인회로부터 우리가 없을 때 너무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갚아야 된다. 사랑의 빚은 갚아줘야 된다 해가지고 외교통수안부 관할로 해서 볼리비아 처음에 초청에 도와주신 캄보디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20만 원의 기적,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주는데 캄보디아 푸놈펜에 살레시오 스토이하고 협업해서 100명의 여자 대학생 무료 기숙사 설계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데 설계도는 도면은 나왔고,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리되는 대로 법인의 재정 100% 법인 재정 지원으로 100명의 여자 대학생 무료 기숙사가 됐고, 지금 현재 10명 정도의 대학생에게 4년 전액 무료 장학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고흥군하고 저희랑 협업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 직접 찾아가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제 연금, 그래서 걔도 우리 체면치레 마리안느 마가렛한테 1,004달러 달러로 연금 매달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달 마리안느 마가렛 연금 하고 있고, 제가 공익 광고 때문에 오해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그 방송통신에서 선정해줘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공익 광고가 한 3개월 나갔잖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공익 광고를 통해서 제가 사단법인 마리안느 마을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얻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체 수익이 얼마를 받았느냐. 제가 정식으로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쉐본 한 장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희가 세무사 꼭 확인하고 법무사 꼭 확인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안느 마가렛에서 이제 국립소로토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제가 법인을 설립할 때 역시 종교하고 상관없이 특정, 우리가 또 이제 마리안느 마가렛 연수원이 국가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특정 종교와 되지만, 사단법인 마리안느 마가렛이 특정 종교하고 이렇게 직속이 되면 안 됩니다. 객관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금 말했던 마리안느 마가렛이 국립소로토 병원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상대로 봉사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있든 없든 그렇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정신에 의해서 사단법인 외교통수안부 지원이고 국가의 지원으로 마리안느 마가렛 연수원도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 조직이 일반 사단법인입니다. 사람들이,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좋은 가난한 사람을 돕자, 또 대한민국에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자, 외국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천주교 신부라고 해서
천주교 광교대교구 관할이 아니라는 거, 제가 처음부터 모집할 때도 이미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광주교구 소속이 아니다. 이거는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저희 법인은 광주교구 관할이 아니라는 거, 이 활동도 그렇다는 거, 그리고 그 정관도 종교 이념을 초월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한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는 현재로서는 캄보디아의 사랑의 빛 갚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었고, 시사회 때 모 도지사님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신부님,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오스트리아에 대한 감사로 또 이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 평화상 추진운동 합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돼서 사실은 선한 영향력, 감사할 것에 감사하자. 원래 상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원한다고 했을 때는 그 상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게 진짜 상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스트리아 국민에게 감사, 그리고 그냥 마리안느 마가렛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선한 영향력, 인간의 선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노벨 평화상 운동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 마리안느 마가렛 홈페이지 들어가면 계속 추천하고 있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도 현재 영국에서도 추천 들어갔어요. 영국 상원의원에서도 이제 올 1월에 2020년 1월에 온라인으로만 추천받거든요. 영국에서도 추천해 주셨고, 캐나다에서도 추천했고, 오스트리아 추천했고, 대한민국, 그 다음에 독일, 이렇게 하나, 둘, 5개국에서 1월 달에 이렇게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 평화상 선정해 주십시오라고 5개국에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노벨상 받고 안 받고보다도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그냥 감사할 것을 감사하자.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되고, 또한 이걸 통해서 인간성 안에 이타심의 DNA가 있다는 것을 사람한테 희망을 찾자라는 차원에서 이걸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이 소록도에 60년대 왔을 때 정말로 희망이 없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여튼 다른 에피소드가 있지만 나중에 얘기할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두 분에게는 소명이었습니다.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마리안느 마가렛을 통해서 자기 노후를 챙기지 않은 두 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끝까지 섬겼던 두 분. 그래서 우리는 마리안느 마가렛을 통해서 인간한테는 이런 멋진 부분이 있다, 인간한테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 인간성에 대한 다시 한번 희망의 긍정적인 전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